네, 안녕하십니까. 깐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어제 시장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또 크게 나왔다 이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하락을 1% 이상 나타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미선물 사실 미선물이 소폭의 약세만 나타난다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드는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방향 자체가 추세적인 매수가 없는 상태에서 약간의 불확실성만 확대된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변동성이 이어지는 흐름은 동일하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파생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게 현재 증시고 프로그램적인 부분에서도 매도가 나오는 부분이 시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간다가 되는데 이 부분이 언제쯤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파생적인 베이시스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되느냐가 우선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인 흐름은 이 수급 자체가 크게 바뀔 수가 없는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그리고 지수가 조정을 확대하게 될 경우는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항상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데 자 하나씩 보면서 지나가도록 하죠. 우선은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되면 지수가 1.5% 하락한 3086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다시금 3100포인트 이하로 내려왔다 되고 실제로 이 가격이 지난번 설 연휴 전 만기일 날의 가격보다 조금 내려왔다 정도 이렇게 되겠죠. 거래대금은 18조로 오히려 증가가 나왔습니다. 사실 거래대금의 감소란 부분이 계속해서 지수의 상승을 오히려 누르는 케이스가 되는 건데 상승 자체 거래량이 실렸다, 거래대금이 실렸다가 될 경우가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거고 하락할 때 거래대금이 증가했다는 부분은 사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약 18조 정도 나타났다 됩니다. 외국인이 8,600억 팔았고 기관에서가 6,100억 팔았고 그중에서 금융투자에서의 프로그램 물량이 2,200억 정도 출회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약 1조 5천억 가까운 매도를 했고 이 부분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다 매수를 했다가 됩니다. 선물 쪽에서는 하락이 마찬가지로 1.44% 하락을 했고 외국인이 장중에는 선물 매도 물량을 좀 더 확대하면서 누적순 매도가 39,000개를 넘어가는 그런 흐름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장 마감 무렵에 소폭 매도를 줄여가지고 37,760개, 38,000개 전후에서 마감을 시켰다 됩니다. 그래서 베이시스는 마감 무렵에가 이제 약보합 정도 베이시스로 끝났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 정도를 유지할 수 있으면 프로그램 매수가 일부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는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키맞추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동반해서 상승이냐 하락이냐 같이 이어지는 모습인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26% 하락해서 거래대금이 좀 더 크게 증가를 했고 마찬가지로 967선까지 내려왔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동반 매도했던 부분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자, 중국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이 이제 어제 설 연휴가 중국 춘절이죠. 춘절 연휴가 끝나고 나서 출발 자체를 상당히 강한 급등 출발을 했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기존 앞전에 박스권 기본 마디폭이 3,750포인트 전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대를 좀 못 미친 자리대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상승을 축소해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느 정도는 뽑았다 되는데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갈 거냐 정도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래서 시장에서 문제됐던 부분이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우선 첫 번째가 춘절이 끝나자마자 중국에서 2,600억 위안의 유동성을 회수를 했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시장에서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중국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부분이 국내에서와 어제 아시아 증시 이런 쪽에 대한 전체적 외국인의 매도가 커지는 배경 중에 하나가 되었다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중 간에 다시금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좀 나타났다 되고요.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중국 명절 수혜주 같은 경우 그 전에 급등이 나타났으니까 당연한 차익 실현이었고 전기차 쪽에서가 오히려 약간 급락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었다 됩니다. 자,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전일 장중에는 미선물이 마이너스 0.1에서 0.4% 정도 하락을 했었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선물의 하락폭이 얼마 나오지도 않았었는데 국내 증시가 하락이 굉장히 좀 크게 떨어졌던 부분이 중국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불거진 모습이었고 그 외적으로 미증시도 현재는 계속해서 고가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계속해서 존재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어제 장중에 실제로 미증시가 하락을 키웠다가 나중에는 소폭 하락을 축소해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0.7에서 0.38% 정도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아침엔 출발 자체가 어저께 하락을 먼저 선방했기 때문에 소폭의 보합권 전후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는데 미국에서도 하락의 배경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다. 그러니까 미 국채 수익률이 실제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수준까지 올라왔다는데 차이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경제 지표라든지 원자재라든지 국채 수익률,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코로나 이전의 수준까지 다 올라왔다됩니다. 반면에 증시라든지 이런 쪽은 그 이상으로 가 있다가 되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에 대부분 다 보여줬다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실물 경제라고 하는 소비와 그리고 고용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회복이 못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쁘다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자체가 완만하게 서서히 올라가면은 오히려 증시에는 좋은 케이스가 되는 건데 너무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 연준이나 이쪽에서 나중에 시장에서 추가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다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하락을 키웠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히토류 관련해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공급망을 확보해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미중 마찰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근데 이제 반등이 나왔던 배경은 뭐냐면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부양책을 추가 부양책입니다. 추가 부양책을 다음 주 법안 통과를 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미증시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빠지다가도 반등하고 상승을 이어가고 있던 부분은 계속해서 나오는 이 추가 부양책입니다. 그래서 이 추가 부양책이 이달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다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걸로 미증시가 강세를 띠거나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이 남아진다는데 사실 모멘텀이 없다 되면은 차익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될 겁니다. 그래서 미 증시를 보면은 업종별로는 유틸리티라든지 통신, 원자재 일부가 강세를 띄었고 반면에 에너지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죠. 그다음에 자동차라든지 산업재, 헬스케어, 소재, 반도체 전체적으로 약세, 차익 실현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변동성 지수는 소폭 상승을 했고 유가는 소폭 1% 정도 하락해서 60.5불 정도 내려왔고요. 그래서 MSCI 코리아 인덱스는 1.48% 하락하면서 어저께 국내 증시 하락분 정도 그대로 반영을 했다 됩니다. 그다음에 달러인덱스는 소폭 하락해서 90.5가 되었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마감과 동일하게 끝났다가 됩니다. 자, 중국 상해 지수 바로 보도록 하죠. 중국 상해 지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춘절 연휴 전에 저점을 만들고 가파르게 올라왔다 되죠. 그러면 시장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가 이제 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때 박스권 장기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하고 박스권 상단 지지를 밟고 이 박스권 마디폭 하나가 우선 1차적인 기본 마디폭이 되는데 이 마디폭이 3,750포인트 전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가 3,730 정도 왔다가 고가를 우선 만들었다는데 우선은 주가 자체가 각도라든지 방향이 추가적으로 여기까지가 열린다 되는데 가격이 먼저 왔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거나 당분간은 또 숨고르기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 애플 주가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삼성전자처럼 미국의 애플은 역시 미국 내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애플의 시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 주가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한 번씩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왔던 부분,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강세 뛰었던 것도 동일한데 무상 증자한다 했을 때 그때가 한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한다 했었을 때 역시 가파르게 올라왔다 되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이제 대표적인 빵이라고 얘기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작년에 8월달 고가 라인 때를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1월 때까지 지수가 올라가고 다 해도 못 올라가고 있었는가 이 라인 때를 실적 발표가 넷플릭스 나오면서 애플도 좋을 거다라는 부분이 넘어갔었다 되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이어지고 최근 들어서가 이제 좀 조정을 받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 고가 대비해서 약 9.24% 정도 하락했다 되고 연초 대비해서 나스닥이 아직까지 8% 전후의 상승인데 현재 2% 정도 하락했다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애플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애플이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 11월 달부터 올라왔던 추세 라인 때는 이미 깨져 있는 상태일 거고 그리고 작년 이제 한 7월 달 이때부터 올라왔던 추세 라인 때서 이제 지지를 받았다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는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진 케이스인데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매물이 굉장히 두껍죠. 그러니까 이 라인대를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선은 애플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이 라인대를 이탈한다 되면은 추가 하락이 커진다 되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애플, 미국의 시총 1위 기업이 상승을 제한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증시에서의 지수가 어느 정도 강세에 뛰고 상대적으로 다우지수가 덜 빠진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시장에서 컨텐트 기업이다 라고 얘기했던 종목군들도 있고 그리고 방어주 성향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이런 쪽이 좀 많이 움직인다 그런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와 앞전에 시장을 끌고 가던 것과 괴리가 발생된 흐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시장에서 중요 라인대를 현재는 지켰다는데 어저께 한 0.8% 정도 하락으로 종료됐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127불 선을 깨게 될 경우는 물량 하나 마디가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애플의 주가를 봤을 때는 실제로 미증시가 더 강하게 가기가 쉽지는 않은 케이스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 보죠.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면은 우선은 앞전에 이제 1월 말 정도 되는데 이때 한번 급락 떨어졌을 때 이때가 고가 대비해서 약 8.5% 정도 빠졌었다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락의 주 요인이 뭐였냐면은 결국 찰실원의 빌미가 중국에서의 긴축 우려 이 부분이 돌았던 케이스였는데 다시금 그 부분이 나온다. 이게 어저께 증시에서 나타났다 되죠. 그래서 이게 국내 증시에서는 이 하락이 사실 고가 대비해서 비싸게 떨어지긴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됩니다. 근데 왜 외국인 중심이 되는 MSCI 코리아 인덱스에서는 더 많이 빠졌냐면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박스권의 자리대를 중간 마디대가 올라왔다 내려오면서 하단 자리와 추세 라인대 지지를 받았다 된다. 이 라인대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똑같다가 되죠. 85선 전후까지를 열어둬야 된다가 됩니다. 그래서 85선 전후까지를 열어둬야 된다. 이 흐름이 된다면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폭이 국내 증시도 더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왜 매도가 세냐 부분이 환율적인 부분에서 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구조에서 앞전에 8%나 하락을 봤었기 때문에 그런 하락 자체를 피하는 게 우선은 1차적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박스권 하단 자리에 때선 지지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반등이 세게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반등 나왔다가 나중에 깨는 과정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카죠. 다 하락했죠. 다 하락했는데 의류업종하고 화장품 이쪽만 강세를 띄었다 됩니다. 그래서 의류라든지 화장품에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시총이 좀 높은 케이스인데 의류 쪽은 사실 그렇게 시총이 높진 않습니다. 다만 의류가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더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이다. 그런 부분이 어저께 의료업종의 강세가 나타났고 그 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소폭의 하락이었냐 좀 더 큰 하락이었냐 이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자, 수급을 보죠. 어제 외인들 수급을 보게 되면 국내에서 코로나 환자가 다시 급증을 했다는데 시젠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실적 발표가 신세계가 잘 나왔었다 되죠. 신세계가 들어왔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통신주들에 대해서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지금 안 갈 업종이 뭐가 나왔었냐면 이제 딱 올해 들어왔을 때 원자재 쪽이 안 움직였었고 방산이 안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의류, 통신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 이쪽이 안 움직였었는데 나머지 다 움직이고 현재 안 움직였다 된 쪽이 중국 소비 관련 일부하고 그리고 통신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레퍼시픽 호텔신라 마찬가지 동일한 관점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규모 자체가 그 밑으로는 작다가 됩니다. 매도회사는 역시 시총 상위를 중심으로 매도했다 되니까 삼성전자를 중심한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인터넷 다 해당되죠. 그래서 시총 상위 전반적으로 매도가 나왔다 됩니다. 자, 그리고 기관인데 기관에서 수급을 보면 기관에서도 비슷합니다. 신세계사고 아브레퍼시픽, 코스맥스, 한국콜마다 화장품 주로 사고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은 좀 샀다 정도. 근데 그 밑으로는 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긴 하지만 역시 규모가 작았다 되죠. 매도가 역시 많았기 때문에 시총 상위 대부분 다 매도가 나왔다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와 네이버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대부분 매도가 나왔다 됩니다. 자, 헬스케어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성격 자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야 되는 성격인데 사실 이제 이번 방송을 오늘 마지막으로 할 때 여러 가지가 좀 있었는데 실제로는 방송 이제 좀 그만둬야 되겠다,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해야 될 말을 약간 하기가 싫어진 거죠. 왜 그러냐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달에 시장에서 위로 얼마 못 간다, 가봤자 얼마 못 간다, 시장 빠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좀 팽배했던 그 시기였었는데 시장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좀 논란이 좀 있었죠.
논란이 있었고 좀 싸움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각자의 의견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잘 풀리긴 했는데 사실 그동안 스트레스 좀 굉장히 많이 좀 받았던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또 해야 될 말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시장이 기대하던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1월 효과가 사실 안 나온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 1월 효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면은 또 싸우게 될 것 같아가지고 어느샌가 제가 좀 피한다 좀 말을 하면 또 논란될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방송을 하면서 항상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부분 다 자료를 가지고 얘기했던 케이스인데 그거를 안 한다는 부분이 약간 초심을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너무 고정이 돼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래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된 건데 헬스케어 업종을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배워 산다에서도 얘기 드렸고 실적이라든지 성장률 다 해뒀던 부분이었는데 헬스케어 업종은 작년에 거의 국내 증시에서 최고의 업종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코로나 관련돼서 치료제를 만든다, 백신을 연구한다, 사실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고 원래 제약이란 쪽은 성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밸류를 가지고 놀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너무 과하게 올라간 부분과 그리고 올해 추가적 코로나 같은 이 문제가 올해는 해결된다 쪽으로 대부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대규모의 호재성 재료가 없다면 앞전에 올라간 거에 대한 기대치가 꺾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 종가를 기준해서 약 14% 정도 하락했다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와 현재까지의 종합주가지수 비교를 할 때 종합주가지수는 한 7.4% 올라가 있으니까 괴리가 상당히 크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하단 자리대를 지켜줘야 될 자리대에 왔다 되는데 이 자리대가 예전 2018년도에 고가 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지켜주면 좋은데 만약 이 자리대를 지키지 못한 상황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 부분인데 지키지 못한 상황이 들어오게 되면 신용 물량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신용 같은 경우가 많이 써도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신용이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지수가 빠지거나 갖고 있는 종목들이 하락이 세질 때가 그때가 문제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헬스케어 같은 경우 중요 자리대에서 지켜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면 물량 출회가 더 커진다 됩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호재성이 있으면 당연히 올라간다 되지만 전체적인 구조에서는 지금 현재 위로 가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태가 들어왔다 되죠. 그러면 헬스케어라는 업종도 국내 증시에서 특히 코스닥에서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 거래소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시장의 영향을 다른 쪽까지 확대시킬 수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종합주가지수의 큰 그림을 계속해서 얘기해드리는 게 뭐냐면 어차피 시장이 여기서 버텨가지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오늘 반등 나온다 어쩐다 하더라도 결국 이 추세 라인대를 중심으로 해서 오버슈팅이라고 얘기하고 내려왔다가 오버슈팅 이탈 회복 왔다 갔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언제까지? 최소한 시장에서 밸류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는 순간까지 또는 대형 호재성이 나와가지고 수급이 바뀔 수 있는 구간이 들어올 때까지. 근데 그게 없다가 되면은 시장에서 가다가 버티다가 만에 하나 미증시에서 조정이 좀 세게 떨어지거나 생각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할 때는 떨어진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떨어진다 했을 때가 똑같죠. 앞전에 봤었던 2850포인트 전후 이 라인대 되는데 안 좋은 케이스로 가게 되면은 사실 2800을 깰 수도 있습니다. 살짝. 근데 이거는 깨진다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2850 전후 여기까지는 열어두는 게 좋다는 건데 왜 시장에서 제가 현금 비중을 20에서 30을 만들어야 되냐? 사실 그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1분기 실제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방송을 마무리한 구간에서 제일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냐? 이거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이 현금을 어떻게 쓰느냐 사실 그 부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할 때 5에서 7종목을 운영한다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종목 수를 줄이라는 말씀을 자꾸 해드립니다. 왜? 일반적인 이거 제가 이제 실전에서 계속 매매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강세장이 온다, 조정이 제한된다 할 때는 종목을 넓히는 게 좋습니다. 최소 5개에서 7개를 사는데 이때 현금 비중 최소화합니다. 왜? 시장이 전체적인 조정폭이 작다면 종목별로 충분히 상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별로 수익이 나는 것과 손실 나는 것을 상쇄시키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종목 자체로 리스크를 완화시키는데 시장에서 변동이 커지는 조정장이 한번 들어온다 했을 때는 종목 수를 줄여야 됩니다. 줄여놓고 현금을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시장에서 조정이 났을 때 그 현금을 사용을 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런 거죠. 지금 저 같은 경우 딱 세 종목만 갖고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왜? 시장이 위로도 갈 수 있는 여건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그러면 주식을 75% 갖고 있다 하면은 세 종목 25%씩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금을 20, 30% 만들다 25% 기준으로 잡는다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냐? 만일 지수가 5% 조정이 나온다 될 경우는 종목별로 평균적으로 대형주는 5에서 10%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지수가 10% 정도 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 종목별로는 10에서 20%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어주 성향을 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 A 종목이 5% 하락하고 B 종목이 10% 하락하고 C 종목이 15% 하락했다. 그러니까 평균 한 10% 하락했다가 되면 계좌 수익은 현금이 있으니까 한 7.5% 정도 빠지겠죠. 근데 이거를 나중에 주가가 바닥치고 나서 반등할 때 어떻게 하냐? 세 종목 중에서 다 골고루 추가 매수한다 이게 아니라 시장에서 먼저 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게 있고 그렇지 않고 늦게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타이밍 싸움인데 여기서 예를 들어 B라는 종목이 10% 빠졌다. 제일 많이 빠진 걸 무조건 추가 매수한다 이게 아닙니다. 바닥을 어느 쪽이 먼저 만드냐 부분인데 B 종목을 예를 들어서 추가 매수한다. 그 비중이 20에서 25에서 50%가 되겠죠. 대신에 현재가 대비 손실은 10%짜리가 5% 줄어들 겁니다. 그럼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수익 전환이 된다. 어떻게 하냐? 비중을 확 줄여버립니다. 50% 있던 비중을 15에서 20%로 줄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비중보다 더 줄이고 수익으로는 만들어 놓고 그 현금을 빼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거를 신규 종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A라는 종목은 5%밖에 손실이 안 났었는데 지수가 반등하면서 바로 수익이 돼서 추가 매수 필요가 없어진다 되겠죠. 반대로 C라는 종목은 하락이 컸었는데 바닥을 다지는 순간이 온다면은 추가 매수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B라는 종목이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바닥을 만들어서 갖고 있는 종목들을 수익 전환을 시켜놓고 신규 종목을 다시 채워서 5개에서 7개로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장에서 제가 파도 타기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직 큰 파도가 온 적이 없습니다. 잔파도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87,000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한 5.6% 손실이 있죠. 근데 만약 삼성전자가 78,000원 정도 온다. 그러면은 10.4% 정도 손실이 될 텐데 이때 추가하면 5.2% 손실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기술적 반등 나온다 했을 때 바로 이 수익분을 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더 밑으로 빠졌을 때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는 20, 30%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종목이 너무 많으면은 비중도 작지만 어느 걸 추가로 해야 될지 어느 거를 조절해야 될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종목 수를 줄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투자 전략인데 3월 중순 4월 초가 되겠죠. 실적 윤곽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의 현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조정이 떨어진다 했을 때는 이 현금을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는 게 언제쯤 가능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밸류를 좀 해소해 준다. 그게 지수가 조정이 나오거나 계속 옆으로 행보하다가 시간이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 전망 자체가 높아질 때 이때 하는 거고 반대로 시장에서 이제 해지 가능한 구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시점에서는 해지 가능해지는데 보통 공매도가 시작되게 1개월 전후부터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국내 증시가 그래서 공매도를 연장했다는 게 사실 좋다라고 안 봤던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자체가 차별화가 할 수 있냐? 차별한다는 얘기는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그 외적인 추가적인 알파가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올해 시장에서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 이러신 분들한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힘들어서 죽겠다. 너무 많이 빠진다. 이럴 때가 슬슬 매수하면 되고 반대로 좋다 더 간다 난리칠 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간단한 케이스입니다. 주식에 대한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거 잘 못 잡으실 때는. 자, 1년 3개월 넘게 했던 깡생방송인데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 여전히 성공 투자를 하셔야 되고 올해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전략들은 꼭 체크를 하셔가지고 현금 같은 거 잘 유지하시고 그러면서 좋은 성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